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나면 이제껏 볼 수 없던 말살이 될 것이라고 이란에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미국의 위협에 맞설 뜻을 분명히 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부족한 스펙에도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 특강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일화로 친근감을 주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이 보석 석방된 뒤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헝가리 야권은 엄정 수사를 위해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구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도피 21년 만에 두바이에서 붙잡혀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정 전 회장의 행방과 도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인기 격추에 대한 대이란 보복 작전을 실행 직전에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례 없는 말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미국의 위협에 맞서겠다면서 2단계 핵합의 이행 축소로 맞대응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먼저 김영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든 작전 준비는 완료됐고 실행 명령만 남겨둔 상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 무인기 격추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실행 직전에 자신이 취소시켰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란 군시설 3곳을 공격해 150명이 숨질 거란 보고를 받고 작전 취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Sitting with 150 dead people that would have taken place probably within a half an hour after I said go ahead. And I didn't like it. I didn't think it was proportionate.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바라진 않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껏 볼 수 없던 말살이 될 것이라고 이란에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을 가질 수 없고 대화하지 않으면 이란 경제는 결단 날 것이라며 이란과 조건 없는 대화 용의도 밝혔습니다. 이란은 어젠 격추한 미 무인기 잔해를 공개하며 미국의 영공 침범을 성토하고 오늘은 외무부 성명에서 미국의 침략과 위협에 맞서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맞서 다음 달 7일부터 2단계 핵합의 이행 축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대화에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من هیچ پاسخی به پیام ترامپ ندارم. به شما یه مطالبی رو میگم. 긴장이 높아지며 이란과 맞닿은 이라크의 미군 기지 민간 직원 수백 명이 곧 철수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까지 번지지 않을지 전 세계가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는데요. 워싱턴을 연결해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영 특파원, 앞서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복 작전을 승인했다가 철회를 했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란의 보복 타격을 할 경우 확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인기가 격추됐는데 못 본 척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쓸 것이냐, 확전을 자제할 것이냐,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외부로 표출된 겁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당일 12시간의 막전 막후 상황을 전했는데요. 드론 격추 뒤 몇 시간 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해 백악관 참모들이 모여서 군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가지 군사 옵션을 보고했고 오후 6시쯤 이란에 대한 공격 발표까지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인명 피해 규모를 물어봤고 이란인 150명이 숨질 것이라는 답을 들은 뒤 오후 7시쯤 공격 명령은 취소됐습니다. 네, 그랬다는 건 참모들은 공격에 찬성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결정했다는 거군요.
네, 무력 대응은 중동에서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내 복잡한 상황도 반영돼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회의에서도 일부 군 관계자는 확전의 우려를 경계했고요. 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무력 대응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What is our objective? What are our interests? De-escalate, de-escalate, de-escalate. Take a deep breath and de-escalate. 네, 당장 이란은 핵합의 이행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또 미국은 오만의 부근에 영공의 비행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무력 충돌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미 의회 내 분위기는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무력 응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2단계 핵합의 이행 축소에 들어가겠다고 한 날짜가 다음 달 7일입니다. 실제 이행 축소 여부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었습니다. 아들이 부족한 스펙에도 대기업에 취업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사실은 아들의 학점과 토익 점수가 높다면서 발언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학의 신입생 특강.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아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정의당이 즉각 논평을 냈습니다. 올 초 KT 세노조가 제기한 황 대표 아들의 부정 채용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젯밤 황 대표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아들이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학점 3.29와 토익 925점으로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스펙 쌓기만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고 눈을 돌리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아들 일화로 알리고 싶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우월성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공감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꼰대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당들도 황교안 아들이란 자체가 스펙이 되는 세상에서 청년들을 기만했다. 아들의 학점과 토익 점수까지 속이면서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KT 취업 비리 의혹에 대해 난독증이라며 엄호에 나섰는데 황 대표는 발언 취지를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당 내외에선 장외 행보를 이어가는 황 대표가 외국인 임금 발언에 이어 논란만 부추긴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텅 빈 국회. 그렇다면 의원님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강나루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의원과 보좌진, 방문객들로 북적여야 할 회관 곳곳이 한산합니다. 몇몇 의원실은 아예 문을 걸어 잠궈뒀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지역에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의원실도 상황은 엇비슷합니다. 여야 의원들의 SNS와 블로그는 각종 지역 행사 사진들로 채워진 지 오래입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상임위는 가동 중지 상태. 국회에서 할 일이 없으니 지역 일정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PK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와 지역 활동이 7대3 비율이었다면 지금은 거꾸로 지역의 70% 정도 머무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다른 의원은 요즘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지역 얘기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당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을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초선 의원일수록 또 내년 총선을 노리고 지역에 뛰어든 비례대표 의원일수록 지역에 집중합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을 이번에 새로 만드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많이 내려가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히려.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전원이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고 한국당도 지도부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해둔 터라 지역구 관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합니다. 당원 현재 상황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당원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보고. 내년 총선까지 10개월. 꽉 막힌 국회 상황이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강원도 삼척으로 북한 목선이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북한 어선이 독도 앞바다로 넘어왔습니다. 해경은 이 어선을 퇴거시켰고 다시 북으로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넘실대는 파도 속 북한 어선 한 척이 해경함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히 이동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독도 북동쪽 115km 지점, NLL 이남 50km 지점에 있던 북한 어선 한 척을 해군 초계기가 발견했습니다. 해군의 요청을 받은 해경은 곧 함정을 보내 10시 40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며 북에서 내려온 어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어선은 오징어잡이 배로 추정되는 5톤급 목선으로 7명의 북한 선원들이 타고 있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낮 12시 10분쯤엔 북측 해군이 남북 통신망을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어선이 있으니 구조해서 북으로 보내달라고 우리 해군에게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당초 어선의 조난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북한 어민들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며 우리 측 지원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GPS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지는 경우도 많고 고장이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표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남쪽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계절에. 목선은 우리 함정의 감시하에 시속 3노트로 북상했고 밤 8시쯤 우리 해역을 벗어났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이번에 남하한 북한 어선과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가해 크루즈선 선장 보석으로 석방됐었는데요.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헝가리 야당이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구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헝가리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 보석금 6천만 원을 내고 풀려난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선장. 그런데 석방 이후 지난 열흘 동안 경찰 소환 조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리 선장이 보석 조건에 따라 일주일에 2번 경찰에 출석하고 있지만 이는 도주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병 확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증거 수집에 머물러 있고 소환 조사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A budapesti rendőrfőkapitányság csak ellenőrzi a bűnügyi felügyelet szabályainak betartását. 헝가리 정부와 바이킹 선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온 헝가리 야당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국제수사기구인 인터폴과 유로폴이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바이킹 선사와 선장의 국적인 스위스와 우크라이나, 유리 선장이 지난 4월 유조선 충돌 사고를 낸 네덜란드의 경찰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rendőrség nem akarná végezni a munkáját, hanem azért, mert szerintünk a rendőrség nem tudja politikai nyomás miatt végezni a munkáját. 우리 정부도 헝가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문가 분석과 경찰 수사를 통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이 두바이에서 잡혀왔습니다. 도피 생활 21년 만입니다. 검찰은 정 씨를 곧바로 조사실로 데려가 역시 해외로 도피한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행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검찰 직원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공항에 들어섭니다. 도피 생활 21년 만, 눈을 감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해외 도피 왜 하셨습니까?
1998년 정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 자금 322억 원을 스위스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250억 원대 세금도 내지 않은 채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10달간 집중 추적한 끝에 정 씨가 신분을 바꿔 캐나다, 미국, 그리고 에콰도르를 누비고 다닌 정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에콰도르에서는 정 씨 송환이 불가능했던 상황. 지난 4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이 에콰도르에가 직접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8일 에콰도르는 정 씨가 파나마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려왔고 파나마에서 정 씨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파나마에서 두바이로 옮겨진 정 씨가 대한항공에 타자마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해외 도피 중인 정태수 전 회장 행방과 도피 경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보 사태 몸통인 정 전 회장은 2007년 재판 도중 형 집행정지를 받고는 해외 암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생존해 있다면 96살인 정 전 회장은 세금 2,225억 원을 내지 않은 국내 최고 체납자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정치 혼란에 심한 경제 위기까지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하루 4천 명이 넘는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인근 국가로 가는 건데 그 수가 올해 말까지 500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콜롬비아 국경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선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다리. 비좁은 입국 통로를 통해 하루 4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국경을 넘습니다. 이 가운데 10%인 하루 4천여 명은 아예 고국을 등집니다. Sí, está muy mal, pero el gobierno pretende tapar todo con el sol con un dedo, mandando gasolina, luz y alimentos para Caracas y el resto del país pues pasan las necesidades. 넉 달 만에 국경이 다시 열렸지만 언제든 폐쇄될 것이란 우려에 탈출 국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가족들을 위한 생필품을 구하고 돌아가는 국민들도 하루 3만여 명에 이릅니다. 달걀을 비롯한 식품 가격이 콜롬비아보다 2배 비싸 매일 국경을 넘고 있는 겁니다. 산악도로의 갓길을 위태롭게 걷는 사람들. 국경을 빠져나온 베네수엘라인들이 에콰도르와 페루로 일자리를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발도 신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뒤처질세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갑니다. 국경을 넘은 베네수엘라인들은 가족 또는 친구 단위로 이처럼 무리를 지어 긴 여정을 이어갑니다. Esto para llegar a la salida de pasar el páramo. Y los refugios donde tenemos que llegar. 유엔은 올해 말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는 국민이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콜롬비아 국경 쿠쿠타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오는 9월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쫓겨나게 생긴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애만 태우고 있다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 정민영 씨는 아파트 단지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4년째 아이를 맡깁니다. 정이 들 만큼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곧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할구청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의해 맺은 5년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재위탁을 안 하겠다,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다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계약 권한을 가진 입주자 대표회의는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국공립 대신 민간 어린이집을 유치해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는 심산입니다.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혜택을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그냥 재계약하는 게 다 가는 거래요. 지금 입주 여러분하다 그래서요. 재산세나 이런 걸 감면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9곳 가운데 6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공립이 이제 안 될까 봐 취소된다는 말도 있고 이러니까 많이 불안하죠. 근데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거의 어머님 마음이실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끝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내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조치라곤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문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서류가 미제출이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부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국공립을 찾는 건 그만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알고 보면 무늬만 국공립인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엄진아 기자입니다. 이 엄마는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낸 지 1년 만에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던 단체가 시설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아무 설명 없이 세 곳에 덩그러니 보내져서 일하는 엄마가 늘면서 아이들은 평균 2돌도 채 안 돼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전체 시설의 9%에 그칩니다. 그나마 국공립 3,500여 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86곳, 2.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민간단체나 업자에게 위탁 운영합니다. 위탁받은 기관이 도중에 운영을 포기하고 문을 닫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약금 부과 같은 처분도 없습니다. 위탁체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가 있기는 한데 그게 지자체 이제 지방 조례로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말은 국공립이지만 민간 위탁 국공립은 맡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이른바 무늬만 국공립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정 어린이집 510곳을 3년 안에 지을 계획이지만 아직 대상 지역과 규모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국공립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도 무늬만 국공립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우리 주변엔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역견들이 있습니다. 폭발물 등을 탐지하고 공항에서 검역도 하고 인명구조에도 한몫을 하죠. 그래서 사역견이 죽으면 동료처럼 예우를 해서 처리하는 게 보통인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죽은 사역견들을 그냥 쓰레기와 함께 소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냉동고에 생선류와 장류, 건어물 등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큰 상자 하나. 지난달 2일 폐사한 스파니엘종 검역탐지견 태백입니다. 냉동고에 보관됐던 건 태백이뿐이 아닙니다. 2011년부터 8년간 검역본부에서 일하다 죽은 탐지견 6마리 모두 냉동고로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 검역본부는 이들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계류장 소각 날짜에 맞춰 검역에 불합격한 축산물과 함께 태웠습니다. 검역 과정 중에 나오는 불합격품들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탐지견들도 네. 길게는 13년까지 거의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죽은 뒤엔 쓰레기 취급을 당한 겁니다. 최우수 검역 탐지견으로 불렸던 데니와 카이저도 죽은 뒤 다른 축산물과 함께 소각장에 재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부기관은 사역견을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경우 폭발물 탐지견과 채취 증거견의 활약을 기리는 별도의 추모 공간을 운영 중입니다. 소방당국 역시 재난 현장에서 일했던 인명구조견을 위해 은퇴식을 열고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거의 가족 이상으로 지내왔던 동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힘든 일을 하고 자연사 죽음을 내가지고 저희도 작은 이름이나마 기르기 위해서. KBS 취재가 시작되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 폐사한 검역탐지견을 예우해 화장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다음 주면 6.25 전쟁 69주년이 됩니다. 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 체제는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50년 전 간첩 혐의를 받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최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출소한 지 이미 30년이나 지났지만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는 건데요. 김채린 기자가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69년 5월 2일 새벽 1시경에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당직 근무 중인 손님하사 불러서 가니까 50년 전 그날 24살 박상은 일병의 비극은 탄약고에 빨래를 널었다는 누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니라고 하자 뒤따른 건 무차별적인 폭행. 거의 1시간 동안을 내가 구타를 당했어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했다 그러냐. 참지 못한 박 씨는 탈영을 했고 세상을 등지려 했지만 아버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할 때 총을 목에다 대고 쏠려고 그랬는데 막내야 하는 소리 망상이 들려가지고 내가 못 죽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을 고쳐먹은 박 씨는 부대로 복귀하다 길을 잃었고 군인들에게 잡혀 보안대로 끌려갔습니다.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빨갱이 새끼니까 당연히 너는 마저도 싸다라는 식으로 막 패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들이 내민 조서엔 박 씨가 월북을 계획한 간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문과 협박 속에 강제로 찍힌 손도장. 박 씨의 20년 옥살이가 시작됐습니다. 1989년 출소, 그리고 어느덧 흘러간 30년. 하지만 억울함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두 아들의 권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회의 현실에 그 작은 양심이나마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우리 큰아들이. 하지만 1심은 청구 기각. 2심에선 50년 전 귀대 중이던 박 씨를 처음 발견해 체포했다는 군인을 찾아내 법정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검거는 안 했다니까. 검거한 게 아니니까. 나와가지고 대로 들어가는 거지. 새로운 증인과 함께 항소에 나선 박 씨. 이번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요. 저는 정말 강하게 살라고요. 끝까지 살아서 꼭 나의 사실을 세상에 밝히고 싶어요. 다시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나라의 5G 기술이 자율주행차에도 접목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험도로를 만들어 기업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개방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볼 수 있게 됩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카메라를 단 버스가 각종 장애물과 보행자를 포착한 영상을 뒤따라오는 버스에 보냅니다. 뒷버스는 미리 상황을 판단해 핸들을 스스로 움직여 경로를 바꾸거나 사고를 예방합니다. 버스 안에선 승객들이 어느 구간이 막히는지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는 5G 기술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안정적이어서 놀랐고 되게 먼 기술처럼 느껴졌는데 약간 가까이 와 있는 기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5G 기술을 자율주행차에 적용한 도로를 만들어 일반 기업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연구도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가상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했던 업체들은 실제 도로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각종 변수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실제 서울 도심에서 대중교통 신호 연계 등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승객 수송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개통 기념으로 선보인 자율주행 버스는 다음 달부터는 정기적으로 운행돼 더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5G 자율주행 시험 도로를 광주와 울산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엔 고속도로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김명환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등 6, 7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노동 탄압 분수의 총력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모레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이어 광주광역시에서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새벽 1시쯤 쌍촌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던 여성이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문이 닫힌 뒤에도 초인종을 누르며 머문 혐의로 3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서울 팬미팅 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안표 근절과 최근 부산 팬미팅에서 있었던 입장 거부 소동 재발을 막기 위해 입장권을 예매한 본인만 입장시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한글을 자신들의 문자로 받아들인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한국인 교사 정덕영 씨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10년 동안 이어져 온 찌아찌아족의 한글 배움을 유동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법 능숙한 발음으로 부르는 우리 동요.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학생들입니다. 칠판에는 찌아찌아 말이 한글로 적혀 있고 책상에는 한글 이름표도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2010년부터 유일한 한국인 교사로 활동하는 정덕영 씨. 인구 6만 명의 도시에서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 씨에게 한글을 배웠습니다. 큰 도시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곳에서 저와 같이 한글 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정덕영 씨가 한글을 가르치며 찍어온 사진들. 시장 입구 간판에는 찌아찌아 말을 옮긴 한글 문구와 시장이란 말이 나란히 적혀 있고 버스 정류장 간판도 한글. 심지어 동네 이름도 한국마을입니다. 한때 국내에 관심이 줄고 지원도 끊기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민간단체가 개인 후원금을 모아 한글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 못하셔서 4년 전부터 현지 교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현지 교사, 한글 교사 양성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글자를 받아들인 지 올해로 10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은 이제 편하게 쓰고 읽을 수 있는